부동산 거래 관련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서비스 질이 부족하다, 서비스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 서비스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서 받은 서비스가 적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사무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넣을 생각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 서비스가 결국은 완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네오비의 조용준입니다. 저는 현재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핵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10년째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스파르타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7년째 전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복수만 비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주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비싸죠. 변호사의 수임료도 비싸고요, 의사의 병원 수술비도 비싸고요, 그리고 세금은 안 비싼가요? 세금도 비싸죠? 다 비싼 거예요. 주는 입장에서는 다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 정말 공인중개사들이 비싼 수수료를 받아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산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예를 들어 팔자를 바꾼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와야 정상일 텐데요.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잘 되신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먹고 사는 정도의 수수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새 홈쇼핑에서 많이들 광고하죠. 한 건만 하면 몇 천만 원 수수료. 막상 해보시니까 그렇게 몇 천만 원 수수료가 나오던가요? 어렵죠. 어렵죠. 전혀 그렇진 않죠.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나도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좋을 때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 시절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셨죠. 8년째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거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거래가 이렇게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번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응시자 수가 많이 몰려가죠. 그러니까 시험도,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도 어려워요. 응시자 수가 많으면 많이 탈락을 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40만이 시험 봤는데 시험 쉬우면 막 20만씩 붙어버리면 이건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경기가 안 좋죠. 그러면 응시자 수가 반토막 납니다.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시험이 오히려 또 쉬워지고요. 그렇게 쉬워져도 또 합격들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들 많이 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응시자 수가 많으면 시험 어렵게 하면 되고 응시자 수가 적으면 시험 쉽게 하면 돼요. 사실 이번에도 2만 몇천 명 정도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에 비해서 2만 명이면 얼마 안 되는 숫자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쉽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40만 명이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저는 주변의 분들이 물어봐요. 나도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부동산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쵸?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니들이 그 시험이 어려운지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 있는지를 알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자격증 합격했으니까 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과 중개업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로 딱 들어오면 중개사 때 배운 거는 써먹을 일이 거의 없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컨셉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투자의 컨셉도 있고 중개사 컨셉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가치 투자. 그래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선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죠. 하면 큰일 나요. 그죠? 내 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이어야만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을 하면서 중개업을 오픈하신 분들 중에 사실 잘 중개업에 잘 적응하신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공인중개사 합격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을까?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취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고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중개업 해갖고 뭐 크게 대박난 것처럼 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라는 개념은 첫 번째,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 이유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서 자격증을 땄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다 보면 사실 중개업의 시장이 여러 종류의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 주 거래를 하는 고객층에 따라서 접근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뭐 전재산 10억이 있는데 아파트 거래를 할 거예요. 그런데 20대한테 내 전재산 10억을 맡기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젊은 분들은 매매 시장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임대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고 또 임대차 시장에 접근한다 그러면 원투룸 내지는 오피스텔 이런 식의 시장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디지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동성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굉장히 접근하기 좁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택 이외의 시장은 사실상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뭐 공장, 토지, 이런 상가 이런 거는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중개업을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만 35세 기준으로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매매 거래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다른 쪽 영역을 손대기도 좀 어려웠다면 35세가 넘으면 좀 더 쉬워지는, 다만 35세 미만이라도 특별히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잘하는 경우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시대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건 또 분명하니까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프로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문 닫고 정리를 한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다 한 발 빼고 뒤로 물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래한 기업들이 프로테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으나 그분들 역시도 마땅히 대안을 찾아내지 못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큰 플랫폼 사이트들에 보면 요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3D로 해서 집 보여주는 형태의 것들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사이트에서 그 3D 영상도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프로테크 기업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겠냐, 어렵겠냐라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익이라는 걸 창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직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내 매물을 올리고 그리고 거래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수익성 모드에서 계속 적자를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일반인들은 집허가다 광고할 수 없는 형태로 해놓고 그리고 중개사들만 광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서 사실 원성을 많이 샀죠. 그리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을 계속 올렸고요. 광고 비용을.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이제 겨우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테크는 생각보다는 좀 현실로 다가오기 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테크를 접근하는 시장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외국 기업들도 조금 보면 사실 프로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진로우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수익을 내는 모델을 과연 어디서 잡아올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중개사 대상으로 수익을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나 제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 이런 부분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크의 도전은 계속될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프로테크 관련된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프로테크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쉽게 부동산 거래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업계 수많은 분들이 제가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부분을 오픈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개념만 얘기를 하면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서비스 질이 부족하다, 서비스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 서비스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서 받은 서비스가 적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사무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중개도 할 수 있고 거래 하자도 예방할 수 있고 중개 보수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 서비스가 결국은 완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중개업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걸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바쁘게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 즉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사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값 중개라는 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거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중개사가 없이 내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도 자기가 브리핑해야 되고 시간도 내가 맞춰야 되고 광고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찾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알 길도 없고 그리고 또 거래에 관련돼서도 안전하게 거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거래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값 중개업소 그 거래 비용을 결국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자나 임대인한테 받고 그리고 매수자나 임차인한테 받는 이런 형태로 중개사무소가 운영이 되어왔죠.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일 때가 있고요, 하락기일 때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상승기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개업소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 안에 이렇게 반값 중개를 받겠다라고 얘기한 업체들이 사실 한두 군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싹 다 도산했습니다. 다 망했다는 거죠. 유지가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관련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개 의뢰인한테 중개 보수를 받는데 매도자나 임대인한테 받고 매수자나 임차인한테 받죠. 경기가 막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막 상승을 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 중개 보수를 받을 때 임대인 쪽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중개 보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약할 시점보다 잔금 칠 때 시점이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좀 받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매수자 쪽에서는 받기가 쉽죠.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실제 중개보수를 받아보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받기 어렵고요. 더 어려워지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네, 더 어렵고 어렵죠. 네. 네, 왜냐면 매수자 쪽 입장에서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법정 상환율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 중개사가 팔라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더 갖고 있었으면 더 올랐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또 갖고 있어요. 심지어 갈아타기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자한테 수수료를 받기 어려우니까 가격을 깎아서 중개하겠다라는 게 먹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 반면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중개보수 2배 드릴 테니까 제 걸 좀 먼저 팔아달라. 네. 네네. 뭐 얼마만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가라. 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저는 그 시절에 중개를 했어요. 해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값 중개업소는 대부분이 매도자나 임대인 쪽의 중개보수를 깎아주고 매수자나 임차 쪽 중개보수는 다 받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매수자나 임차인 쪽은 중개보수를 안 내요. 안 내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네가 하라고 억지로 하니까 하는 건데 나 중개보수까지 다 주고 싶진 않아, 이런 생각인 거고요. 매도자나 임대인 쪽에서는 야, 내가 2배 줄게, 너 뭐 얼마만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반값 중개의 프로세스가 매도인이나 임대인 쪽의 중개보수를 깎아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매도자 쪽에서는 아예 못 받게 되는 거고 매수자 쪽에서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는 결국은 유지하기가 어렵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개보수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래를 많이 해야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중개를 좀 잘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덤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해주고 다 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시장에 뛰어든 사람 누구냐? 이제 자격증만 따고 오신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중개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처럼 이제 초보 새내기인 거죠.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 하나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건축물대장 한번 열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시장에 중개를 하겠다라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불안한 거예요. 매수자 쪽에서도 이거 뭐가 이제 어설픈 거죠. 이게 하면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그런 반값 업체에 들어가신 분은 가르쳐 주는 거 없다고 나가고, 배울 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울 게 없다고 또 나가고,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다 뛰고 나니까 손님 없다고 또 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구인하느라고 다 힘들어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거래를 해본 경우에는 2가지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 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서비스가 너무 개판이다, 중개사가 나보다 더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2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로 하여금 점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이슈도 타고 또 막상 창업하려니까 어렵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이슈를 통해서 마치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 한때 유행인 것처럼 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막상 프로테크 기업이라고 또 그쪽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프로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중개보수를 깎아주는 거 말고 맞아요. 서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술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럼 결국은 없는 거죠. 네. 네. 사실
답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같이 깎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일은 좋은 것이다. 좋은 서비스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데서 반값 중개로 해서 중개보수를 이렇게 할인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도 똑같이 할인하십시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 할인하면 가격 담합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가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반대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만 제재하는지 모르겠어. 가격 담합이잖아요. 네, 가격을 다 깎아서 하는 거니까. 네, 우스갯소리고요. 자, 뭐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중개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같이 낮춰라. 그게 유일한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소비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를 좀 들자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개인의 역량과 서비스에 관련돼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세금하고 대출에 대한 부분, 즉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뭐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컨설팅을 하실 수 있죠. 네, 뭐 법적으로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거래를 통한 중개 보수만 받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잘 몰라서 답답해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려주면서 컨설팅 영역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제 주변에 중개사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죠. 어떤 건 증여하고 어떤 건 매도할 건지 어떤 건 계속 보유해야 될 건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세무서가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단언하건대 세무사들은 못합니다. 시황과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세무사들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어도 결정을 위한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영역이 될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죠. 종부세 고지서가 잘못 날라가서 또 세금이 잘못 계산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고객들한테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의 고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됐는지에 대해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세금에 관련된 측면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전문성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죠. 대출을 지금 뭐 DSR을 강화를 해서 뭐 옥죄겠다 뭐 하겠다 해서 지금 외수자를 억누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책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2022년에는 더 심하게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가장 재미를 봤던 게 대출 규제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보니까 또 꺼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대출에 대한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는 거죠.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중개사분들이라면 정말 저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 이럴 수 있죠. 뭐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산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은행 잔고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소득은 적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면에는 은행 잔고는 없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둘 다 전문직에 맞벌이하는 부부라든지. 그러면 양쪽에 기준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LTV를 먹었죠? 그 다음에 DSR로 또 먹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DSR로 묶었으면 LTV는 풀어줘야 되고 LTV를 묶었으면 DSR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옥죄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0억짜리 주택을 살 건데 LTV가 60%예요. 그래서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6억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4천만 원 정도 돼요. 부부가 같이 버는 월 수익이.
자, 이 월 4천씩 버는 사람이 20억짜리 LTV 60%밖에 안 되는 이 집을 사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6억이 없고요. 4억도 없어요. 하지만 인컴은 월 4천씩 들어와요. 1년 지나면 4억 다 메꿀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중개사 입장은 그걸 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욕먹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제도를 다 이렇게 때려 막아서 뭐 대출이 안 되게 다 막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방법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개라는 게 결국 거래에 관련된 재반 활동에 대해 도와주는 게 중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전세를 얻거나 매매를 할 때는 담보대출을 받으니까 당연히 중개의 일환이고, 또 요즘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고객 서비스,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중개업이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만족을 시켜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그 사후에도 관리해드린다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중개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장롱 면허증이 다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부동산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시점에 내가 창업을 해서 오픈하는 게 좋냐? 경기가 좋을 때 장롱 면허증 나올 때, 그때 다 나오면 사실 중개업이 어려운 건 물건이거든요. 임대나 매도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나 매도 고객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즉 경기가 좋아질 때 오픈을 하면요, 손님은 n분의 1이 되는 거고 물건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왜 다른 분들 발목 가랑이 잡고 쫓아가는 형태가 되고요. 반면에 경기에 어려움을 좀 겪어보신 분들은 그때 가면 매도자나 임대인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충분히 확보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 얘기하는 양타가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창업이 언제가 좋냐라고 보면 지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늘 언제나.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대로,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물론 안 좋을 때는 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하는 방법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 창업에 정말 유리하거나 좋은 시기는 따로 있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이제 합격하시고 뭐 창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요즘 벌써 32회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이 창업하려고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존의 중개사무소를 인수를 하세요. 네. 근데 눈탱이 맞고 인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라고 해서 준비 없이 창업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즉시 창업한다는 게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계약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있죠. 사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임장 활동을 하죠. 그러면 보게 되잖아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25개 정도를 보시잖아요. 그럼 보여요. 네. 그럼 보여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면 중개업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25개를 안 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충분히 25개를 탐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 하다가 대충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본인의 느낌을 믿으시고 거래 계약을 하시죠. 그게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리금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지역별 권리금이 다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가 갖고 있는 고객들이 얼마나 양질의 고객들이 있느냐에 따라 또 권리금의 차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뭐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회원 업소들 이런 거 관련돼서 권리금이 또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 권리금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고 다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임장 활동하는 팀이 있죠. 창업팀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끌고 다닙니다. 지역마다 직접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막 풀어놔요. 조사해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강제로 시장 조사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자리에 오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는 그 무료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당하지 마시라고 그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야 될 것들을 책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결국 중개도 이루어지는 거고 중개 보수도 받는 거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크게 잘 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과 또 이분은 어려울 것 같다 느끼는 부분에 딱 한 가지 차이만 꼽는다 그러면, 잘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이 일단 고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여기서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고객들, 소비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벌써 안 맞더라고요.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좀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 반면에 돈 벌어야지, 잘 돼야지, 나 계약해야지 이렇게 나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거나 또는 중개하자 문제로 고생하거나 이 두 가지 길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거래 절벽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수를 억제하는 정책에 의해서 매수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2+2가 됐죠. 거기에 따라서 또 거래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도 어렵고 임대차 시장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거래 시장 자체도 그렇고 늘상 좋은 수만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좋은 것만 경험하신 분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으시더라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보니까 하락점이 있어야 정리될 때도 정리도 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맙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련된 얘기들도 당연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를 전문적으로 중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 3월까지는 거래 절벽인 상황이 계속될 거다. 네, 대선이죠. 대선 전까지는 거래 절벽의 상황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분들은 뭔가 해야겠죠. 과연 이 기간 동안 한 3개월 정도 될 텐데요. 무엇을 할 것이냐? 크게 전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일단은 그동안 거래 호황기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좀 어느 정도 여건을 좀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놀러 가십시오. 네, 쉬세요. 문 닫고. 네,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녀오시고 국내 여행 갈 때 많거든요. 하세요. 그거를 미련을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 봐야 어차피 답이 안 나옵니다. 가십시오. 어차피 핸드폰만 들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쉬다 와라. 사실 일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해주는, 가족들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갔다 돌아왔다, 또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사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을 공부하기보다 사실은 고객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을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이 어그러지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은 투자 공부를 하시게 되고, 또 고객들이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은 또 전혀 다른 방향의 것들이 미스매칭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객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될 때 그 노력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즉 나머지 기간에는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도 하시고, 준비한 내용들을 고객들에게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 형태로 알려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생계형 전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